아이들이 금방 까먹어요. 이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요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워낙에 막 이슈인데 사회과학 과목이요.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어서 초등 때 배운 게 한 70% 정도가 중등 때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30%는 새로운 용어라던가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고,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또 나와서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 제대로만 공부해 놓으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까먹죠. 그래서 여러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을 계속 반복을 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끌어서 얘기해 주게 되면은 단기 기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운 적이 없대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분명히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공통점은 저는 두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복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복습 중요한 거 다 알지만 이걸 습관 잡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반복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재밌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듣고 온 것을 집에 와서 꼭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노트를 엄마와 나와의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요새는 배움 노트라고 하는 또 좋은 노트들이 있으니까 항상 갔다 온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 중심 단어를 위주로 해서 복습을 꼭 적어보도록,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책을 고르실 때도 워낙에 뭐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책을 많이 읽히려고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커갈수록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따라오던 아이들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때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의 책으로, 어쨌든 독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분야를 위주로 책을 추천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알림 노트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주에 배우는 내용이 들어간 그 책을 골라서 한번 읽게 해주면 아이들이 한번 들은 내용이라서 조금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또 학교 가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 뒤로는 자신감이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복습과 독서는 꼭 가져가야 되는 습관이고, 상위권 부모님들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교육비도 사실 저는 사교육을 받지 말라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요새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 때문에 뭐 이런 학원까지 가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때는 복습과 독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발들이기가 조금 어렵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관심 있는 내용으로 읽기 시작하다 보면 넓게 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그런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고, 요새는 또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노트 정리를 한다던가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그다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학원들도 사실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복습을 통해서 집에서 습관만 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독서는 사실 강압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을 잘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스스로 잘 찾아 읽는 친구들, 아니면 관심 분야의 책을 찾아 읽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내용을 정리할 때, 사실 남자친구들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책 읽는 것까지를 싫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대화로, 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말로 하셔도 되고, 소설책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요약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줄거리 요약해봐 제일 어려워해요. 이런 때는 중심 사건을 딱 3개, 중심 사건 3개, 그 다음에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주변의 인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심 사건 3개에서 5개로 늘려가 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시켜보면 3가지를 꼽으라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구석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꽂힌 부분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중심적으로 이런 부분이 중심 사건으로 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단어를 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여러 단어, 내가 모르는 모든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사실 제일 읽어보고선 3개를 꼽아보시면 제일 좋지만 사실 엄마들도 또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한테 모르는 단어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찾으라고 하셔서 그거를 넣어서 이 책 이야기를 꾸며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모르는 단어를 제가 먼저 이렇게 찾고 아이들이 단어 뜻을 찾게 한 후에는 줄거리 요약을 그 단어가 꼭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약을 최종적으로는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단어 연습과 줄거리 요약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독서 노트가 요새는 학교에서 독서 노트가 있어서 학교에 뭐 몇 줄이라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어요. 근데 또 없는 학교에서는 엄마와 함께 독서 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중심 내용 한 줄로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꼭 적어보는 연습, 그 다음에 내 느낌뿐만이 아니라 책 전체에서 내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필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읽을 때랑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읽어서 이해를 했는데 똑같이 보고 적을 때는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 그대로 적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되고, 문해력에서 단어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동시를 필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시는 좀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동시는 조금 쉬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야기들이 몽글몽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다 보면 실제로 단어의 능력이 오르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동시는 짧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 정도를 필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싫어도 싫어한 친구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요새 가사가 조금 욕이 들어간다던가 너무 이게 선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보셔서, 근데 시로만 거의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를 적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우리 세계 문학과 세계사를 접목한 책이에요. 사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 그 다음에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이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 수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도 계속 얘기하셨던 것은 책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경 지식, 그걸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 고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전이 무엇이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고전은 일단 그 쓰여진 시대 배경이 들어가 있는 책, 그러면서 시대와 그 공간 배경을 또 뛰어넘어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 이렇게 2가지를 가진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문학, 고전이라고 부르는 세계문학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당연히 그 시대에 들어가 있는 시대 배경을 알고 읽어야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30권의 세계 문학, 고전 책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사와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런 걸 함께 담아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되게 많이 알아요. 여러 책들 되게 많이 아는데 우리 집 인문학 세계소설편에 위대한 개츠비도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 세대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요새 오면서 보니까 광고로 뮤지컬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미국의 1920년대 경제 초호황기를 누렸던 그 시대가 배경인 책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미국이 굉장히 셌을 거라고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이 세계의 주 무대였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싸움을 하는 도중에는 무기를 미국에서 사고, 그리고 후에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전반적인 생필품이라던가 공장 시설이나 이런 걸 사면서 미국이 엄청 부자가 되죠. 그래서 유례없는 초경제 호황기를 누리게 돼요. 이때 미국에서 금주법이라는 법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술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는 법이었어요. 취지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자, 이런 거였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장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 시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술을 계속 마시고 싶었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스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알카포네라는 갱스터도 이때 나온 갱스터였죠. 네. 그런데 그 알카포네 같은 인물이 우리 위대한 개츠비에도 나와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개츠비는 원래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부자인 데이지와 사랑에 빠져요. 개츠비가 군대에 간 사이에 데이지는 초상류층이었던 부캐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일로 개츠비는 굉장히 상심을 하고 그 뒤로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제 최종의 목표는 데이지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제목처럼 이 개츠비는 과연 위대한가?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에서 순수한 사랑을 원했다. 이런 면에서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목표를 위해서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자행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헤어진 연인이 자기를 생각해서 막 집 근처에 집을 만들고 자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이러면 자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걸로 쌓아졌던 그 부는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되고 우리 개츠비의 결말도 좋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의 경제 호황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은 책이 쓰여진 때가 1925년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아는 세계 경제 대공황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는 이게 거품이다. 이 미국의 지금의 부는 거품이고 언젠가는 빠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미리 예견했던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조금 만연해 있을 때 어떤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로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볼 게 많을 것 같고, 또 요새는 워낙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이들과 미리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